안녕하세요.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파트 1-2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리의 과학. 다음날 나는 약속대로 12시에 실험실을 찾아가 홈즈와 만난 다음 그가 말한 베이커가 221번지에 있는 집을 보러 갔다. 하숙집은 안락한 침실 2개와 바람이 잘 통하는 커다란 거실 하나로 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밝은 빛의 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2개의 커다란 창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다. 하숙집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마음에 쏙 들었고 하숙비도 2사람이 나누니 부담도 적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베이커가의 하숙집은 우리의 차지가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바로 호텔에서 짐을 옮겨왔다. 다음날 아침에는 셜록 홈즈가 몇 개의 상자와 커다란 가방들을 가지고 뒤따라 들어왔다. 며칠 동안 우리는 짐을 풀고 각자의 물건을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그리고 짐 정리가 끝나자 우리는 차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으며 조금씩 생활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스탠포드의 우려와 달리 홈즈는 같이 지내기에 그리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했고 생활 습관은 규칙적이었다. 밤 10시가 지나도록 일어나 있는 일은 드물었으며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은 뒤 집을 나갔다. 홈즈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화학 실험실에서 보냈으며 또 어떤 날은 해부실에서 보냈다. 그리고 가끔은 오랫동안 산책을 나갔는데 그럴 때면 도시의 외곽까지 나가거나 빈민가도 가는 것 같았다. 일단 학구열이 솟구치면 그것을 억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따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심각한 무기력증이 엄습하여 입을 꾹 다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며칠씩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셜록 홈즈의 2눈에서 꿈꾸는 듯한 공허한 표정을 읽었으며 그가 금욕적이고 청결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혹시 마약에 취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셜록 홈즈에 대한 흥미와 그의 삶이 목적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강해졌다. 타인에게 좀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의 행동과 외모는 관심을 쏟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키는 1m 80cm가 넘었으나 너무나 말라서 그보다 더 커 보였다. 눈은 앞서 이야기했던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를 제외하면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가늘고 살집이 없는 매부리코는 전체적으로 기민하고 단호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의 턱 또한 각지고 돌출되어 있어 결단력이 강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2손에는 언제나 잉크가 튀어 있고 화학약품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홈즈가 바이올린을 다루는 솜씨를 봐서 알 수 있었다. 나의 동거인이 얼마나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는 그의 완강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들은 나를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당시 나의 삶이 얼마나 목적 없는 것이었으며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독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의 건강은 특별히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면 외출하기 힘든 상태였다. 게다가 나를 찾아와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달래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줄 친구도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나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수수께끼에 환호하며 그것을 푸는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스탠포드의 말처럼 셜록 홈즈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 셜록 홈즈가 직접 대답함으로써 확인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과학 분야의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학문의 세계에 정식으로 입문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놀라울 정도였고 기묘한 범위 내에서 그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풍부하고 해박했으며 뛰어난 관찰력 앞에서는 번번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쌓을 리가 없다. 무작정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정확하게 읽거나 풍부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소한 것들로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셜록 홈즈는 놀라울 정도로 유식하면서도 동시에 무지하기도 했다. 현대문학, 철학, 정치에 관해 그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듯했다. 내가 토머스 칼라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도 칼라일이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기도 했다. 그리고 우연히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태양계의 구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절정에 이르렀다. 19세기를 사는 문명인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놀란 모양이군요. 그는 놀라워하는 내 표정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았으니 다시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군요. 잊어버린다고? 맞습니다. 홈즈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인간의 뇌가 원래 텅 빈 다락방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가구를 골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잡동사니를 닥치는 대로 집어넣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쓸모있는 지식은 밀려나거나 다른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장인들은 자신의 작은 다락방에 넣어둘 것을 고르는데 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꼭 필요한 도구들만 고를 것이며 또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두어야 하죠. 그 작은 다락방의 벽이 신축성이 좋아 무한정 늘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새로운 지식을 더하게 되면 전에 알았던 지식은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지식이 필요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태양계 지식 정도는 나는 항의했다. 그게 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홈즈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박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달 주위를 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홈즈에게 대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를 보아하니 그 질문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떠올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관계없는 지식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홈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에게 유용한 지식이라는 의미가 된다. 나는 홈즈가 유난히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목록을 완성한 뒤 나는 뿌듯함에 쾌재를 불렀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셜록 홈즈, 그의 한계. 1. 문학에 대한 지식 없음. 2. 철학에 대한 지식 없음. 3. 천문학에 대한 지식 없음. 4. 정치에 대한 지식 아주 약함. 5. 식물학에 대한 지식 편차가 심함. 벨라도나, 아편, 그 밖의 동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원예에 대한 지식은 없음. 6. 지질학에 대한 짓기, 실제적이지만 한계가 있음. 여러 종류의 토양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음. 산책한 뒤 바지에 묻은 흙탕물 자국을 내게 보여주고 흙의 색깔과 밀도만으로 그 흙이 런던의 어느 지역에서 묻은 것인지 말해준 적이 있음. 7. 화학에 대한 지식, 심오함. 8. 해부학에 대한 지식, 정확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함. 9. 범죄학에 대한 지식, 어마어마함. 금세기에 일어난 중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세히 아는 듯함. 10. 바이올린을 아주 잘 다룸. 11. 목검술, 권투, 검술은 전문가 뺨침. 12. 영국 법률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많음. 아직 여기까지 적은 나는 실망하며 종이를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걸로 이것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으니
당장 집어치워야겠군. 이걸로 이것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당장 집어치워야겠군. 위에서 나는 홈즈의 바이올린 솜씨에 대해 적었었다. 그의 연주 실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재능들이 그렇듯이 별난 데가 있다. 일전에 내가 신청했던 멘델스존의 무언가를 비롯해서 그가 연주한 여러 명곡들을 보니 꽤 어려운 곡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면 잘 알려진 곡을 연주하거나 애당초 음악을 연주하려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 무렵이면 안락 의자에 기대어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옆으로 올려놓고는 마음대로 켜기도 했다. 어떤 때는 낭낭하고 구슬픈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또 어떤 때는 환상적이고 명랑한 소리가 흐르기도 했다. 그 소리들은 분명 그때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에 반영된 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음악들이 그의 생각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단지 기분 전환을 위한 연주인지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단지 내가 그의 두서없는 연주를 참고 견딘 것은 그가 독주가 끝난 뒤 보상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연달아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같이 지내게 된 첫 일주일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홈즈도 나처럼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에게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했다. 검은 눈동자에 쥐상을 지닌 얼굴이 누리끼리한 사내가 있었는데 레스트 레이드라는 이름의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홈즈를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한껏 멋을 부린 아가씨가 찾아와 30분 정도 있다가 간 적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유태인 행상 차림의 초라한 사내가 찾아왔다. 내가 봤을 때 그 사내는 매우 흥분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 노부인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머리가 하얗게 센 신사가 찾아와 홈즈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그리고 벨벳 제복을 입은 기차역 사환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홈즈는 거실을 사용해도 좋은지 내게 물었고 그러면 나는 내 침실로 들어가 자리를 피해줬다. 그는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방을 사무실로 써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저들은 바로 저의 고객들이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기회를 맞이했지만 홈즈의 고백을 듣고 싶은 마음을 어렵게 억눌렀다. 나는 그가 얘기하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뜻밖에도 얼마 후 그가 자진해서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다. 그 일은 3월 4일에 있었다.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평소보다 약간 일찍 일어났고 홈즈는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은 내가 워낙 늦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식사는 물론 커피도 아직 갖다 놓지 않았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짜증을 부리며 배를 울려 일어났음을 알리고 아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홈즈가 토스트를 우물거리며 먹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탁자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다. 마침 연필로 밑줄을 그어 놓은 기사 제목이 눈에 띄어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기사에 시선이 갔다. 그 기사의 제목은 생명의 서라고 거창하게 쓰여 있었으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얼마나 깊이 그 기사의 제목은 생명의 서라고 거창하게 쓰여 있었으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기발하면서도 우스꽝스럽고 불합리한 아이디어라는 느낌을 주었다. 추론은 치밀했고 빈틈없는 논리적이었지만 결론은 추론은 치밀했고 빈틈없이 논리적이었지만 결론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보였다. 필자는 언뜻 스쳐가는 표정이나 근육의 떨림,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눈빛만으로도 한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자는 관찰과 분석이 뛰어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결론이 유클리드의 정리처럼 확실하다고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은 놀라운 마법으로 여겨질 것이고 필자를 점쟁이나 마법사로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썼다. 필자는 이렇게 썼다. 논리적인 사람은 한 방울의 물에서 직접 보지 않아도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사슬이므로 우리는 그 사슬의 일부만 가지고도 전체를 유추할 수 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추론 및 분석의 과학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노력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을 만큼 길지 않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것이다. 논리적인 사람은 이를 들여다보기 전에 보다 기초적인 문제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우선 타인을 만나면 그 사람의 경력과 직업, 성격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을 연습하도록 하자. 그런 연습이 어쩌면 철없는 짓으로 비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관찰력을 기르고 어디다 눈길을 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상의 손톱, 코트의 소매, 구두, 바지의 무릎, 엄지와 검지에 박힌 굳은 살, 얼굴 표정, 셔츠의 컵부스 등 이런 것을 살펴보면 상대의 직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뛰어난 관찰자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도 추리에 실패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잡지를 탕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 평생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처음 보는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이 기사 말입니다. 나는 아침 식사가 준비된 식탁에 앉으며 에그스푼으로 문제의 기사를 가리켰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홈즈 씨도 읽으신 것 같은데 이 기사가 꽤 논리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용에는 수긍할 수가 없군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힌 채 망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세운 이론일 것입니다.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지하철 3등 칸에 태우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고 싶군요. 내기를 한다면 맞추지 못한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러실 텐데요. 차분한 어투로 홈즈가 말했다. 그 기사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그 기사는 내가 쓴 겁니다. 홈즈 씨가? 예, 내기를 한다면 나는 관찰과 추리 양쪽에 걸겠습니다. 그 이론이 박사님에게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사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이론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이냐 하면 나는 그 이론으로 먹고 삽니다. 네? 어떻게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나는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나 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문 탐정입니다. 런던에는 형사들과 사립 탐정이 많지요. 하지만 그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실마리를 찾거나 옳은 단서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 나는 내가 아는 범죄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아주 강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천 가지의 범죄를 상세히 알고 있다면 천 한 번째 범죄의 비밀을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 찾아왔던 레스트레이드도 유능한 형사인데 최근 화폐 위조 사건을 수사하다 벽에 부딪혀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주로 사설 조사 기관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어떤 걱정거리나 곤란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내 의견을 새겨들어 그에 상응하는 다음 상담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내가 말했다. 방금 그 말은 홈즈 씨가 방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도 그들의 이야기만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직접 목격하고 당한 사람들도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건은 좀 더 복잡할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나는 직접 뛰어다니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게는 그런 문제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특수한 지식들이 많고 그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이 비웃은 저 잡지에 쓴 추리의 이론은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내게 관찰은 제2의 천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박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온 것을 말하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누군가가 홈즈 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겠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박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으로 굳어버린 탓에 수많은 생각들을 사색하다 보면 중간 단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간 단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빠르게 지나갈 뿐이지요. 박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신사는 의사 같은데 군인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군의관이 분명하다. 얼굴빛이 검지만 손목이 하얀 것으로 보아 원래 검은 살결은 아니다. 그렇다면 열대 지방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온 것이다. 얼굴이 헬쑥한 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왼팔이 부자연스럽고 뻣뻣한 것을 보니 왼팔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영국 군의관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팔에 부상을 입기까지 할 만한 열대 지방이 어디일까?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이다. 이런 생각들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박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한마디 던진 거고 박사님은 깜짝 놀란 것이지요. 설명을 듣고 보니 간단하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홈즈 씨를 보고 있자니 에드가 앨런 포의 뒤팽이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런 소설 속 인물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박사님이 뒤팽 이야기를 한 것은 칭찬하려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느릿한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뒤팽은 나보다 훨씬 못한 탐정입니다. 15분 동안 침묵한 뒤에 그럴듯한 말로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방법은 천박하고 과시욕이 반영된 결과지요. 물론 그가 분석에 있어서는 천재적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가 의도했던 것만큼 비범한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가보리오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르콕 탐정은 어떻습니까? 홈즈는 코웃음을 쳤다. 르콕은 형편없는 실수투성이 인물입니다. 그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마 괜찮은 것은 오로지 활기 넘치는 그의 의욕뿐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무척이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문제는 죄수들 중에 어떻게 범인을 밝히느냐 하는 것이었죠. 저라면 하루면 충분했을 텐데 르콕은 무려 6달이나 걸리더군요. 그 책은 탐정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가르치는 교본으로 쓰기에 좋을 책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속 두 주인공을 오만한 자세와 어투로 평가하는 그의 태도에 나는 기분이 상해 창가로 다가가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홈즈는 똑똑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나무인이로군. 요즘은 범죄도 범인도 없습니다. 셜록 홈즈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런 쪽으로 지능이 뛰어나면 뭐하겠습니까? 내게는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 나만큼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한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솜씨를 보이려고 해도 그럴 만한 범죄가 없거나 기껏해야 경찰청의 형사들도 쉽게 꿰뚫어 볼 만한 얕은 꾀를 부리는 서툰 악당들이 전부입니다. 나는 여전히 오만한 그의 말투에 화가 나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던 나는 길 건너편에서 검소한 차림을 한 커다란 몸집의 사내를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면서 집집마다 번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손에는 파란색의 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편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다. 저 해병대 하사관 출신의 사내 말인가요? 가까이 다가온 셜록 홈즈가 말했다.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멋대로 짓거리는군. 허풍쟁이 같으니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문제의 사내가 우리 집 번지를 확인하더니 급히 길을 건너왔다. 이내 아래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났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계단을 올라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셜록 홈즈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려고요. 방에 들어온 사내는 홈즈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제 홈즈가 한 말에 대한 진실을 가릴 기회가 찾아왔다. 홈즈는 아까 되는 대로 대답할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나 묻겠소.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대 군인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다. 제복은 수선 중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무얼 했소? 나는 홈즈를 약간 심술 섞인 눈빛으로 흘겨보며 물었다. 영국 해병대 경보병 하사관이었습니다. 답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내는 두 발을 척 붙이며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하고는 방을 나갔다.